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시작합니다. 저는 채널A 정치부장 조영관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따끈따끈한 뉴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요즘 한국형 전투기 사업 때문에 고심이 깊은데요. 급기야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뭘까요? KF-X 관련 기관장 대면 보고하라. 그동안엔 대면 보고를 안 받고 서면 보고를 받은 모양인데요. 어찌됐든 방사청장 국방연구소 소장 직접 이번 주에 와서 대면 보고해라 이런 지시를 했는데, 이 보고에 따라서 최근 문책론이 돌고 있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책임 소재가 가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한국일보인데요. 성년 후견제 2년을 맡고 있는데 법원에서 성년 후견 신청을 해도 제동을 걸고 있다고 합니다. 왜? 치매 부친을 돌본다고 하더니 속내는 재산만 노리고 있다. 자, 성년 후견 신청했다가 자칫 법원으로부터 불효자식 판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조선일보인데요. 최근 쇼팽 콩쿠르에 우승한 조성진 씨 17명의 심사위원 채점표가 공개가 됐는데요. 1점을 준 심사위원도 있다고 합니다. 1점. 프랑스 심사위원인데 다른 분들은 다 10점, 9점, 9점, 8점 이렇게 줬는데 이분만 1점을 줬다고 합니다. 왜 1점을 줬을까요? 또 이렇게 1점을 주고도 조성진 씨는 당당하게 1등을 했습니다. 다음 경향신문입니다. 최근에 병석의 이건희 회장 청년희망펀드에 200억을 기부했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 얼마를 기부했을까요? 150억을 기부했습니다. 다음 대기업은 얼마를 낼지 궁금합니다. 한겨레신문입니다.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죠? 100분 토론을 진행했던 MBC 정영국 시사제작국장입니다. 대변인에 임명됐는데요. 청와대 대변인에 임명됐는데요. 100분 토론 진행한 뒤에 사흘 뒤에 청와대행 사표를 냈다. 요즘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한겨레는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다음입니다. 서울신문입니다. 큰 사진들을 제가 가려놨는데 한번 보실까요? 근사하죠. 이집트의 기자, 피사의 사탑. 만리장성 대선문인가요? UN 70주년 기념해서 세계 각지에서 이렇게 축하 조명쇼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안보리에 칼을 뽑았다. 버럭 반기문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부드럽기로 유명한데 왜 버럭 하셨을까요?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그동안의 선친 김용주 전 전남방직 회장의 친일 논란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이번에 직접 기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나섰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친일 인명사진 속 김용주라는 분이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견한 친일 인명사진에 등장은 하는데 그 사람은 내 선친이 아니다. 김무성 대표의 선친 친일 논란 잠시 후 짚어보겠습니다. 어젯밤 교육부가 국정교과서를 추진하는 비밀 TF팀을 구성했다. 그래서 야당 의원들이 그 장소에 몰려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물론 교육부는 정상적인 정부의 활동이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조영민 기자의 기사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교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어젯밤 8시쯤 갑자기 국립국제교육원을 찾아갔습니다. 지난달부터 이곳에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비밀팀이 운영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현장 확인에 나선 것입니다. 9월 하순 정도부터 이 회의를 진행했다고 하고 청와대 교문수석도 회의에 참여했다는 제보도 있고요. 이러한 제보가 다 사실이라고 하면 명백히 법적 위반과 야당 의원들은 사무실 내부 확인을 요구했지만 교육부 직원으로 보이는 남성들이 문을 걸어 잠그면서 새벽까지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왔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도 출동했습니다.
야당은 정부가 국정화 비밀팀을 운영하는 근거라며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국민 여론을 조작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정부의 입맛에 맞게 국민 여론을 만들어내겠다 이런 의도잖아요. 이건 정당하지 못한 거죠. 공개한 자료에는 단장인 충북대 사무국장 오모 씨를 비롯한 21명의 팀 구성안이 적혀 있고 언론관리계획과 학부모 동향 파악, 청와대 회의 지원까지 구체적 역할도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야당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교육부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현행 역사교육지원팀의 인력을 보강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당도 야당이 교육부 소속의 업무팀을 급습한 것 자체가 무리수라며 비밀팀 운영 주장을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네,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TF를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운영을 했다. 이걸 야당은 지금 비밀 TF다. 그래서 어젯밤에 급습하는 그런 양상이 벌어졌는데 교육부는 정부의 정상적인 활동이다, 지원 활동이다 이렇게 좀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먼저 박용진 대변인께서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이제 앞서 리포트에서 나온 것처럼요. 네. 교육부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팀이 있는데 네. 이 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좀 약간 모호하죠. 그러니까 국정화 교과서와 관련돼서 정부의 입장 이런 내용들을 잘 전달하기 위한 정도를 넘어서서 네. 반대하는 단체의 성격 분석. 네. 그리고 이제 어제 그 도종환 의원이 얘기한 걸로 보면 예를 들면 그 역사교사 모임, 전교조 산하의 역사교사 모임이 있거든요. 전교조 산하라고 할 수는 없겠군요. 역사교사 네. 전국 역사교사 모임이 있는데 이 역사교사 모임에 대한 성격 분석, 네. 그들의 자료에 대한 분석, 뭐 그래서 예. 공북 성향 뭐 이런 것까지 다 디테일하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교육부가 그 대통령이 내걸고 있는 것처럼 올바른 우리 역사에 대한 그리고 네. 자긍심, 자부심 이런 걸 하겠다고 그러면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진행하면 되는데 일단 이 그 팀을 운영하고 있는 것 자체가 외부에 알려지질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10월 12일 날 국정화 관련해서 그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 전부터 한 달 전부터 이 팀이 운영이 되고 있었다고 하는 거고 국회에서 황우여 교육부 총리에게 물어봤잖아요. 지금 국정화 관련해서 정부 입장이 뭡니까? 아직 네.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하고 있을 때 이미 이 팀을 만들어서 열심히 뭔가를 쫌딱쫌딱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네. 야당이 볼 때는 정당치 못하다. 아. 최소한 꼼수 많이 보면 편법이고 불법인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비밀이고 정상적이지 않다 이런 지적인데 네. 우리 정 의원께서 어떻게 보세요? 국정화를 지지하느냐 반대하느냐 예. 이거와는 무관하게 야당의 이런 행태는 굉장히 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고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 야밤은 아니죠. 밤에 한 8시경인 것 아마 같은데. 그 야당으로서는 네. 국정원 댓글 사건을 재판을 한번 노려보기 위해서 밤밤에 아, 특집을 했는데 국정원 당시 댓글 한번 재미를 본 거에 여직원. 대해서 네. 하는데 뭐 야당이 이렇게 얘기하면 좋습니다. 아니 일단 교과서가 좌편형 아니다. 또는 지금 현재 교과서가 문제가 있다면 검인정을 잘 활용하면 되는 것이지 네. 그런 교과서를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국정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런 논리 다 좋습니다. 저는 네. 뭐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논리가 아니고 왜 미리 TF팀을 만들어서 비밀모를 만들어서 준비를 했느냐. 네. 그리고 그것이 무슨 범죄 집단이 된 듯이 한밤에 급습하고 이런 네. 것은 야당이 어떤 번지수도 잘못 잡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금까지 야당이 했던 그런 어떤 논리에 어떤 다른 어떤 전략으로 해서 오히려 자기들을 공생하게 만드는 저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런데 이제 야당이 국정을 해봤으면 저를 잘 이해합니다. 국정을 10년간이나 국정을 아마 수행해 봤는데도 저런 이야기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 TF팀 다 만듭니다. TF팀을 안 만들었다면 교육부가 잘못된 겁니다. 네. 당연히 이 일을 추진하려면 당연히 만들죠. 뭐 인사발령이 없다. TFT 할 때는 인사발령 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잠시 관련된 파견 갔다 그렇죠. 온 거다. 잠시 파견 네. 갔다 오기 때문에 공식 인사면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이렇게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거고 또 하나는 무슨 뭐 언론과의 동향 뭘 했다고 그런다는데 그건 계속 우리 정부가 소통을 강조합니다. 소통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관련 언론 동향을 분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또 정부 홍보하기 위해서 정부 홍보합니다. 네. 정부 예산에 홍보기부가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무슨 뭐 마치 나라가 엎어질 것 같은 그런 거 하는 것은 좀 정말 물론 야당이니까 이해합니다만 네. 그것은 상식선에 좀 어긋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지금 뭐 그다음에- 1대2인데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이제 대통령에게 청와대 보고해야죠. 당연히 모든 업무 청와대 보고하도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요, 그러면 질문 있어요. 네. 그동안 교육부가 정해진 거 없습니다. 아직은 정해진 거 없습니다고 얘기한 건 거짓말인 그러니까 그것도 건가요? 마찬가지죠. 그리고 지금- 청와대에서 지침 내려온 거 없습니다. 저희는 알아서 할 겁니다라고 얘기한 것도 거짓말인 건가요? 아니, 네. 사실 국정화 교과서 논란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네. 오래전부터. 그다음에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서 초창기 관련 자료, 정부에서 국회에서 지적되는 문제들에서 자료 만들 수 있는 TFT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5일날 이게 만들었다고 그러죠. 그 당시 기본 자료를 수집했을 거예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사실 이런 모든 사안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장관 그거 상관이 없이. 그런데 예. 그걸 가지고 마치 무슨 트집을 찾기 시작하면 끝도 gat도 없어요. 사실은 트집 찾기 시작하면 하나하나 가지고. 네, 저렇게 가서 뭐 이게 밤에 약간 야밤은 아니지만 예, 이렇게 예. 막 서가지고 문을 열고 뭐 이렇게 약간 무슨 범죄 집단을 쳐들어가는 것 같은 양상에 대해서 아까 이 정성희 위원께서 비판을 했던 것 같은데요. 예. 일요일이잖아요, 어제가. 일요일 날 공무원들이 휴일 날 쉬지 않고 저렇게 나와서 열심히 일하는 건 고마운 일이죠. 근데 하고 있는 일이 약간 수상하다는 거 아닙니까? 문 좀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예. 그거를 왜 문도 다 닫고 커튼도 다 닫고 예. 아유, 일요일 날 나와서 일하고 있는 훌륭한 공무원들을 국회의원들이 찾아갔을 때, 어쩐 일 오셨냐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서로 다 아는 사람들이라던데? 그런데 문도 잠가버리고, 전화도 안 받아버리고, 커튼 다 쳐버리고, 예. 기자들 접근도 못하게 하고, 요게 일단 수상하죠. 요게 아. 일단 수상하고요. 아니, 적어도 최소한 제가 꼼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팀을 만들 때도, 그렇죠. 국정과제가 분명히 있는 거라고 그런다면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국민들에게 우리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알리고 나서 팀을 구성하면 되죠. 그런데 황운하 부총리는 어물어물하고 국회에서 그런 거 하는 적 없다고 하는 건 최소한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국회에서 위증죄 걸릴 수 있어요? 이병기 비서실장 국회 운영위원회 오셔가지고 청와대가 지침 내린 바 없는데 요 TF에 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참석해요? 그것도 꼼수거나 이상한 거죠. 그리고 지금 안영환 전 대변인께서 오래된 논란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오래된 논란이라고 그런다면 정부가 계획을 다 잡고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들을 차근차근히 해야 되는 거고 그것이 어디서 표현이 되느냐면 예산에 반영이 되는 거죠. 네. 내년도에 우리 추진할 거 예산에 반영할게요. 해야 되는데 예산 반영 안 해요. 가만히 있다가 막 무슨 군사작전 하듯이 막 밀어붙여요. 그러니까 예비비를 통해서 하는데 예비비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예상할 수 없는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예상을 못했던 것이 있으면 하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미 예상했고 준비가 다 되어 있고 논란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는 거 내부적으로 이거를 이제 그렇죠. 이때쯤 할 거라는 거를 작년에 결정된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그렇죠. 작년에 예산을 잡을 수는 아니 근데 없었던 뭐라고 거고, 청와대에서 이제 뭐라고 올해. 그러느냐면 2013년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부터 이 얘기를 계속 줄기차게 해오셨다는 거예요. 이것과 관련된 과제를 계속 지시하고 왔어요. 맞아요. 그러면 정정당당, 우리 역사를 그러려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정정당당, 올바르게, 자부심과 자긍심, 이게 대통령이 하신 말씀인데 그렇게 하셔야죠. 꼼수와 편법, 불법, 그리고 숨겨서 비밀회의 하듯이 이렇게 하시지 말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좋은 교과서 정당한 알겠습니다. 방법으로 만듭시다. 근데 이제 예산 반영 이렇게 하려면은 그것도 TFT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산을 얼마를 쓸 것인지, 예비비를 할 것인지, 누군가 기획을 하고 고민한 조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한번 장관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모두 고민하고 기획하는 TFT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엄밀하게 것이고요. 말하면 국정화 자체는 그 교육부 소관사항에 야당과의 합의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고시를 하면 되는 거죠. 심지어 예. 황우여 장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사실 차관 전결이에요. 우리가 이 사업이 청와대 사업이라고 다 알고요. 네. 그다음에 황우여 장관이 미적미적했다는 것도 압니다. 그렇지만 업무 소관은 사실 교육부예요. 네. 교육부가 대통령의 관심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면서 TF를 짜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네. 엄밀하게 말하면 야당과 합의 필요 없습니다. 그 차관의 전결, 황우여 장관 말을 빌자면 차관 전결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고시를 하고 그러고 나서 TF를 구성할 수는 그렇죠. 없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전에 뭐 준비를 하는데 어쨌든 야당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좀 투명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을 좀 하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자, 국정화 야당이 제기하는 비밀 TF 운영 의혹 짚어봤고요. 어제 청와대
대해서 뉴스를 하나 내놨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짚어보고, 뜯어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박 대통령의 언론인 사랑, 청대변인의 MBC 정영국, 백분토론 진행자죠. 시사제작국장이었죠. 직전까지. 이제 아마 사흘 전쯤 사표를 낸 것 같은데, 그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언론인 사랑 그랬는데 저는 고치고 싶어요. 방송인 사랑으로. 사실 청와대가 방송인과 신문인 중에서 예, 저는 방송. 신문기자라 네. 그런지 신문기자가 발탁되지 않은 거는 뭐 네. 윤창중 그 전 대변인 그때도 뭐 신문기자 출신은 신문기자를 그만둔 다음에 됐으니까 바로 간 건 아니고요. 예, 어저께 그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 청와대 이제 공석인 그 대변인의 MBC 정연국 시사제작국 사장인데 현재는 백분 토론 진행자를 발탁을 했고요. 또 33일째 저기 공석이었죠. 춘추관장. 네. 사실 기자들 관리하는 자리입니다. 춘추관장에는 육동인 금융위원회 대변인. 네. 금융위원회 대변이라고 해서 뭐 금융인 출신은 아니고요. 한국경제신문의 논설위원을 거쳐서 국회 사무처에 계시다가 네. 금융인 대변인 맡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춘추관장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뭐 육동인 춘추관장은 신문인 출신이지만 현재 그까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과 대변인을 거의 다 방송인 출신이 차지하는 거는 뭐 뚜렷해 보입니다. 지금 여기 저희들이 프로필을 준비해 봤는데요. 정영국 신임 청와대 대변인, 54세이고 울산 출신이고 울산 MBC를 거쳐서 MBC에 아마 1995년에 입사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쭉 뭐 뉴스데이 앵커도 지냈고 런던 특파원, 뭐 사회 2부장, 사회 시사제작국장 이런 경력을 거쳤습니다. 최근까지 백분 토론을 진행을 했고 이제 청와대 대변인으로 간다는 소문이 나오자 23일에 사표를 냈다. 그래서 아까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는 지난주까지 백분 토론 진행하고 사흘 뒤에 사표를 내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내놨어요. 제가 이게 야당에서 당연히 이제 지적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정치인을 하는 사람들이 두 종류가 주로 많거든요. 법조인 출신하고 그다음에 언론인 출신들이 많아요. 두 가지로 저는 긍정적으로 일단 봅니다. 네. 법조인이라고 하는 게 일단 법을 만들어서 사회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걸 훈련받는 사람들이잖아요. 정치라고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정치가 또 법을 만드는 과정이고요. 언론인이라고 하는 게 사회의 여러 뉴스를 전달하고 하면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비판할 거 비판하고 또 독려할 거 독려하는 그런 자리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야당이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청와대는 권력이잖아요. 언론은 권력을 비판하고 견제해야 됩니다. 근데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내밀하게 서로 이렇게 내밀하게 내통 이런 소통과 다르죠. 네. 내통하고 있다가 느닷없이 그러니까 혹시나 편향된 그런 시각을 하고 있다가 네. 우리 편이니까 훅 권력으로 들어가는. 그러면 그렇게 되면 평상시에 언론인으로 있을 때 과연 제대로 된 비판과 견제를 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지적. 그리고 이것이 또 다른 권언 유착. 게 매개고리로 형성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지적이 있거든요. 저는 근데 이번에 정영국 씨의 이제 대변인 발탁과 관련해서 하나 재밌는 거를 제가 좀 보고 있어요. 뭐냐면 원래 MBC 출신들은 다 야당 라인으로 갑니다. 제가 좀 읊어볼까요? 대통령 후보였던 정동영 전 의원요, 신경민 현 의원, 예. 박영선 전 원내대표, 네. 박광원 의원 여기까지 다 네. MBC 라인이고요. 김성수 현 대변인 맹활약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야당 쪽에. 최명길 전 파리 특파원 이분도 지금 야당에 와서 지역위원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쭉 보면 MBC 라인은 다 야당 라인이었는데 드디어 청와대가 MBC 라인을 뚫었나 보다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앞에 야당 거기까지가 정동영 라인입니다. 정동영 라인이 끝났다고 봐야지.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저도 뭐 원론적인 측면에서 언론에서 지적하는 현직 언론인이 어떻게 막 할 수 있느냐? 저도 사실 그 문제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인사권자에 고민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는. 물론 뭐 내통했다는 것은 전제 그건 아니고 이번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와대 대변인 선정하는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현직 언론인 다 안 한다고 그랬을 겁니다. 아마 지난번에도 마찬가지 이번에도 많은 언론인들한테
제안이 왔지만 다 거부를 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서 인사가 늦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현재 청와대 대변인이 직급이 여러분들 생각보다 낮습니다. 1급입니다. 청와대 홍보수석 아래에 있는 직책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MB 정부 초기에는 청와대 홍보수석이 대변인 겸임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변인 이상이 굉장히 높았었지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홍보수석과 대변인을 분리시키면서 홍보수석이 처음에는 없었을 겁니다. 없었죠. 그러니까 없었고 대변인이 홍보수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대변인이 이제, 예. 홍보 전체를 총괄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모든 매체를 다 관할하는 총책임자였는데 그걸 대변인을 분리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대변인이 홍보수석 아래에서 네. 그야말로 대변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느냐. 대변인이 아무래도 마이크 앞에 섰을 때 외모가 괜찮고 발음이 괜찮고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사람 찾다 보니까 네. 아까 우리 정 의원 말씀했지만 방송인 사랑이란 건 방송이 좋아서 아니라 대변인이 전체 총괄한다면 언론 전체에서 이제 선택할 수 있지만 그런 TV 매체에 어울리는 사람 찾다 보니까 방송인 가운데서 찾을 수 있는 그러니까 좀 보면 좁아졌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청와대 네. 대변인 위상이 옛날만치 못하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나이가 50대 후반 60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대변인 얼굴이 좀 젊은 사람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다 보면 뭐 현직 언론인밖에 대상이 없는 겁니다. 그 연배에 놀고 있는 현직 언론 놀고 있는 사람 찾기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 능력 있는 사람이랑 다 일제를 있기 때문에 이제 전직. 제가 그 연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현직에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변인이 중요하죠. 엄청 중요한 자리인데 뭐 위상이 낮아졌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우리 정영국 신임 대변인은 뭐 위상도 낮은 자리에 내가 왔나 이런 생각할 것 같은데 과거에 비해서 과거에 비해서 엄청 중요한 자리인데 그런데 하여간 공교롭게 이렇게 SBS, KBS, YTN, SBS, MBC 이렇게 4개 방송사 박근혜 정부 들어서 다 청와대로 지금 직행을 한 모양이 되긴 됐습니다. 처음에 정권 초기에 그 우리가 김행 남녀 대변인 체제로 했을 네. 때 윤창중 대변인하고 네. 김행 대변인이 남녀 대변인으로 체제를 했어요. 근데 네. 그 이후에는 전부 다 방송인을 발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4대 방송사가 다 들어가 있고 채널에는 안 들어가는데 혹시 뭐 제안 받은 거 전혀. 제안 받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소문으로는 이게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민경욱 대변인이 됐을 때만 하더라도 몇 번째 됐다. 거절을 몇 네. 번째가 해서 뭐 소문으로 6번째, 7번째를 받았다 하는 정도로 거절을 많이 했다는 그 언론인들이 접촉을. 네. 왜? 청와대 대변인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명예로운 자리고 정부 일을 하는 자리인데 뭐 사람들과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변인을 하기는 좀 쉽지가 않다.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박 대통령이 이렇게 사람들을 가까이 두고서 대변인과 뭔가를 상의하는 그런 분은 아니에요, 캐릭터상.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대변인이 알 수 있는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민경욱 대변인이 도대체 저런 말 하려면 뭐하러 하냐. 뭐 아는 게 있어야지 기자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뭐 새로운 얘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것이 아마 그 고충을 나타내는데 또 반면에 대통령이 또 말이 잘못됐을 때는 또 굉장히 대변인의 홍보 라인을 문책하는 그런 스타일이 있어서 참 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소문이 이제 신문 기자들 사이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절했다 이런 소문이 또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박 대통령도 이렇게 방송에 나가서 이렇게 언론 친화적으로 그러니까 카메라 친화적으로 하는 것들은 좀 선호하신다.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MBC 출신이 되는데요. 아까 말한 대로 SBS 지금 김성우 수석의 영향이 좀 이 추천이 청거가 작동하지 않았냐 이런 발언도 사실은 SBS에서 후배를 쓰고 싶었겠죠. 대변인이면 자기 직하려고. 그런데 아니, 그렇다고 뭐 수석하고 그런데 대변인까지 다 SBS 김성우 살짝 비껴간 걸로. 원래 MBC 출신입니다. 예. 그래서 옮기기 전에 원래 우리 아는 사이고 김성우 수석의 영향이 좀 작동하지 않았냐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네, 이제 한 가지 짚는다면 야당으로서 걱정스러운 게 그런 거죠. MBC 출신, SBS 출신, KBS 출신이면 그 인맥 어디 가겠어요? 그 인맥을 통해서 언론 보도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을 하는데 국민들 가지고 두 가지입니다. 현직 기자들은 오히려 긴장하더라고요. 우리 선배가 저기 가 있으니까 내가 잘못 쓰면 이게 쓰는 것도 의심받겠구나. 그 영향 받았는지. 오히려 그래서 현장에 있는 기자들이 힘들어해요. 그러나 모르는 건 있죠.
경영진을 통해서 들어갈 수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만 어쨌든 현장에 있는 기자들이 자기 자리 잘 지키고 자기 직분을 잘 지켜주면 국민들과 야당이 걱정하는 이런 편향성 이런 네. 관계는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여러분들이 화이팅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성서에 기록된 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말씀을 잘 걸러가지고 메시지를 잘 정리해서 전달을 잘하는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다음 주에 넘어가 볼게요. 네, 시진핑 주석 뭐 영국을 갔는다기가 국내 언론에 많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 방문에 붕어빵 외동딸이 동행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요 모습인데, 요 분. 네. 자, 안 의원님, 지금 실제 지금 시진핑 주석의 외동딸이 맞을까요? 일단 외동딸일 것 같다. 일 것 같다. 이런 예.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딸이 하나 있습니다. 네. 시진핑이 재혼을 했어요. 재혼을 그렇죠. 해가지고 예. 현재 부인 사이에서 딸 하나를 낳죠. 물론 이제 중국은 한 자녀 갖기를 하기 때문에 네. 2명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딸이 하나 있는데 이번에 이제 영국 방문의 뒷모습에 몇 번 비쳤어요. 여왕이 있을 때 TV에 젊은 여성 하나가 있는데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제 모자도 아주 그러니까 궁중상을 단순 썼어요. 통역이면 저렇게 그럴 수가 머리에 없지요. 저런 뭐 치장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다음에 네. 이제 그러니까 지금 사진이 잡히면은 순간 숨는 모습을 또 보니까 네. 약간 내려가서 숨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외모 등을 비춰볼 때 시진핑 딸이 아닐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시진핑 딸은 본래 이제 92년생입니다. 네. 올해 우리 나이로는 24살이죠. 예. 하버드 대학을 다니다가 시진핑이 주석이 되는 순간 급거 귀국을 했습니다. 네. 귀국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시진핑의 이미지 컨설턴트를 하고 있다. 뒤에서 아버지를 돕고 있다. 이런 식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공식 성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나 싶습니다. 저게 이제 미국과 중국의 차이인데 네. 미국은 오바마는 공식 성상에 자기 딸 2명 끌고 다닙니다. 끌고 다녀. 예. 지난번에 데리고. 동행이라고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교황이 미국 방문했을 때도 두 딸을 이제 데리고 아마 아련을 시켰지요. 심지어 장모도 모시고. 네, 장모도 모시고. 가지고 뭐 크게 문제는 문제 안 삼지 삼아요. 않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이란 나라가 아직까지도 가족들을 거기서 내세운 것을 굉장히 꺼리는 사실 중국의 최고 통치자의 부인이 네. 그 거기서 나오기 시작한 건 실질적으로 현재 시진핑의 부인이 처음입니다. 그 네. 전에는 후진타오 같은 경우는 부인이 한두 번 나왔었지만 거의 공식 선생, 특히 해외 그러니까요. 순방에 예. 데리고 다니지 않습니다. 데려 예. 다닐 만한 인물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 그럼 민감한 발언. 동양 문화일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시진핑의 현재 부인은 굉장히 네. 군인 출신 장군입니다. 그 네. 당시 장군이었고 중국에서 유명한 가수 출신이니까 무대에 굉장히 익숙한 의상도 잘 입고 했기 때문에 이제 중국인들이 사랑받는 얼굴이었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더라도 뭐 중국인들한테 굉장히 호평을 받았지만 그 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고요. 그런데 이제 네. 드디어 딸이 전면에 전면에 언론에 등장한 포착이 건지 됐습니다. 아닌지 확인은 더 저는- 필요한데. 저는 딸 아닌 것 같아요. 예. 진짜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이렇게 중국에서는 지금 저렇게 공개적으로 사진을 공개하거나 그러진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그 공개된 사진이 어렸을 때 사진은 있는데 네. 물론 그때는 약간 통통해 보이긴 하고 지금 딸로 추정되는 근거가 바로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고 있고 예. 이렇게 좌측 화면에 나오는 예. 오른편이 이제 펑리 위안이고 평면상 왼편 예. 확실하죠. 예. 인물 애기 사진이랑 뭐 알 수가 없고. 근데 이렇게 인물은 모자를 별로다. 쓰고 있어요. 의전상 모자를 쓰고 있어서 좀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네. 제 생각으로는 저런 사진이나 이런 거를 볼 때 엄마의 미모를 닮았다면 저런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빠의 미모. 근데 저게 코가 약간 복코이고 인매나 아빠 닮았어요. 광대 나온 부분이나 이런 거는 아빠를 저기- 꼭 닮았는데 지금 저 네. 사진 속의 뒷모습 보니까요. 아빠 닮은 동영상 보니까 그 복코, 인매, 턱 부분이 저희 시진핑 주석을 꼭 닮았는데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네. 이렇게 아까 그 풍리 여사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진핑 주석 뒤에 따라가는데 모녀 관계라면 그렇게 대면대면하게 이렇게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아. 그렇게 완전히 모른 척하면서 지금 예. 제가 좀 재미있는 거는 중국이 시진핑 주석이 자기 부인은 공개적으로 막 데리고 다니는데 딸은 또 그렇게, 공개하지 않고 저게 아마 저렇게 무슨 여러 가지 화장도 안 하고 안전 문제나 아마 이런 게 좀 같이 사생활 결부되어 보호가 있는 거 있을 아닌가. 예. 겁니다. 이제 사생활 보호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시진핑이 이제
현재 중국 역대 지도자들이 자식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골치를 많이 앓았습니다. 네. 자식들이 이른바 이권에 개입되는 부정부패에 개입 때문에 등소평만 하더라도 딸이 중국의 최고 갑부 중에 한 명입니다. 네. 등소평, 그 유명한 등소평. 그다음에 지금의 윤자바오 같은 경우도 전 총리 같은 경우 가족들 비리에 굉장히 얽매였는데 지금 시진핑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가족들을 이제 노출시키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어찌됐든 통역이 모자를 쓰지는 않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아마 저런 자리에서는 딸이 하버드 다녔기 때문에 통역으로 쓸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네,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펑리 위한 뭐 곳곳 해외를 다닐 때마다 이 패션이가 패션이죠, 패션. 예, 패션 외교로 좀 주목을 끌고 있는데, 자, 임 변호사님, 지금 한번 이번에도 보니까 아주 뭐 화려합니다. 이건 마이가 스카프고요. 네. 이것도 약 벨트로 딱 포인트를 뒀고, 이거는 뭡니까? 이게 망토 같기도 하고. 이른바 케이프라고 하죠. 케이프. 그러니까 지금 우리 확실히 앵커께서 네. 패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 저 스카프, 벨트 이렇게 눈에 띄는 거 위주로 네, 네, 말씀주셨는데 예. 언뜻 봐도 굉장히 세련됐고요. 참 아마 첫 번째 거는 실크로 만든 바바리인 것 같아요. 네. 몸에 꼭 끼는 바바리에 스카프를 아주 멋들어지게 맸고요. 두 번째도 몸매를 잘 드러내면서 치파오 스타일의 칼라를 입어줬죠. 그러면서 롱 드레스를 입어서 키가 이렇게 좀 도드라지게 티를 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치파오, 저게 이제 문제의 치파오인데요. 네. 이것은 안에는 치파오를 입었어요. 중국 전통 의상인 약간 보라색의 치파오를 입고 밖에는 무엇을 입었냐 하면은 셜록 홈즈를 연상시키는 망토 패션을 입었어요. 셜록 홈즈. 셜록 홈즈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예, 영국이. 예, 예. 그래서 이제 의도한 대로 입으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저게 잠깐 굴욕 사진이라고 해갖고는 문제가 됐어요. 굴욕 사진. 예. 사진. 네. 저게 뭐냐면은 저 케이프 망토를 입고 딱 섰는데 포트라인 선상에 딱 서갖고 뭐죠? 이 플래시가 확 터졌는데 보세요. 저렇게 밀가루를 얼굴에 묻힌 것처럼 하얗게 드러난 거예요. 밀가루가 밀가루처럼. 예, 그게 뭐냐 하면요. 저게 원래 파우더인데요. 약간 네. 반짝거리는 파우더인데 네. 저게 플래시가 없는 상태에서는 윤기가 자연스럽게 나는 파우더거든요. 네. 근데 저게 플래시가 터질 때는 꼭 약간 밀가루처럼 이렇게 저렇게 허옇게 보이는 단점 있는 파우더인 거예요. 네. 저런 식으로 할리우드 스타들도 굴욕을 당한 게 있는데 안젤리나 졸리 같은 경우도 저렇게 허옇게 드러나갖고는 망신을 한번 당한 적이 있었죠. 저기 조명 때문에 이렇게 탁. 예, 조명 네. 때문이고 저게 카메라 그냥 조명. 실제로 보면 반짝거리고 아름답게 나옵니다. 예, 저는 조명 때문에 그런 두 분도 뭐 그럴. 저희도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조심해야 될 게 우리가 한참 패션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겁니다. 여기 함정이 있다. 예. 우리가 여기에 빠져들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사실 뭐라고까지 언론이 보도를 했냐면 펑리위원의 이 화려한 패션 외교에는 중국의 권위주의 통치가 묻히고 있다라는 네. 이야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어떤 한 언론은 뭐라고 했냐면 파리의 언론인은 그녀가 미소를 지으면 네. 세상 사람들은 중국 정부로부터 탄압받는 이들의 얼굴을 까맣게 잊는다라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펑리 유안은 중국의 주석치고는 매우 이례적으로 언론에 계속 주도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계 언론은 계속 그녀의 패션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정작 이렇게 화려한 외교를 하고 나타났을 때 중국에서는 아주 강력한, 역사상 가장 강력한 기울조례를 공표했다는 거예요. 예컨대 당 중앙의 의견에 반대하는 당원에 대해서는 즉각 당적을 박탈하는 등 네. 부정부패를 없애겠다는 취지로 굉장히 권위적인 정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펑리위원의 패션 외교에 정신이 팔려서 그것을 잊고 있다는 취지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 기사도 영국 언론이. 예, 그렇습니다. 그거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이간 중국의 인권 문제라든지. 오늘 지금 조선일보가 편집을 참 재미있게 했습니다. 방금 이제 펑리위안 그 패션 이야기를 했어요. 네. 아딸리안. 그 아래 보시면은 중국 농민공 가정의 비극. 초등학생 3명이 여교사를 살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난 토요일 기사인데요, 그렇죠? 저게. 네. 농민공은 중국에서 뭐냐면은 농촌에서 살다가 도시로 우리 시라면 이주해가지고 네. 중국은 도시에 살기 위해서는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네. 허가 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농민공 자녀들은 다 시골에 놔두고 부모만 대도시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방치돼 있어요. 방치가 된 거죠. 그런데 중국의 네. 농민공이 2억 7천만 명입니다. 네. 그러면 수억의 농민공의 자녀들이 시골에서 있으면서 방치되다 보니까 얘네들이 초등학생이 보니까 10살, 11살, 12살 네. 얘네들이
선생님을 자고 있는 선생님을 가서 죽이고 돈을 네. 뺏은 사건이 중국이 지금 충격에 빠졌습니다. 정말 시진핑 부인의 저 화려한 의상 속에는 농민공 2억 7천만 명 농민공의 눈물과 자녀들의 눈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조선일보 편집을 대조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상당히- 달라졌네. 초등생 3명.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졸업한 직후의 아이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게 10살, 12살, 13살이에요. 예, 그러니까 초등학생 포함된 그게 이제 자기 중국의 학교 현실입니다. 자기 학교의 선생님을 선생님을 잠자고 살해한다. 있는 선생님을 50대 선생님을 가서 네. 흉기로 이렇게 하고 돈을 빼서 달아난 그런 사건이 중국에서 일어나서 지금 우리 상당히 큰 임 변호사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그 폭리한 여사가 인민해방군을 이렇게 응원하기 위해서 네. 패션의 잡지 표지 모델까지는 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 천안문 사태 때 그 인민해방군입니다. 네. 말이 인민해방군, 그러니까 인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시작됐던 그 군대가 민주화를 요구하는, 개혁을 요구하는 그 대학생들과 베이징 시민을 무력으로 탱크로 밀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민해방군 내부에도 어마어마한 충격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잘했다라고 하기 위해서 그 표지 모델까지 하고 응원하고 역시 장교 출신이기 때문에 네. 군인이었기 때문에 장군이었죠. 군인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걸 했겠지만 네. 어쨌든 그 해외 특히 이제 유럽 쪽에 서방 쪽의 언론들이 볼 때는 펑리안에는 화려한 외모, 그다음에 그 능수능란한 뭐 표정, 무대 이런 무대에 어울릴 만한 이런 태도들이 사실은 중국이 처해 있는 인권 상황, 민주주의 상황 이런 것들을 감추는 네. 그런 역할을 하고 중국의 있다는 지적을 하는 거죠. 양면은 뭐 저희들이 다 입체적으로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안보리의 칼 뽑은 버럭 반기문. 반기문 총장한테도 버럭이라는 수식어가 붙네요. 정 의원님. 네, 좀 저도 뜻밖인데요. 우리 반기문 총장의 별명 있지 않습니까? 기름 바른 장어, 영어로는 슬리퍼리 일이라고 언론이 네. 국내 언론이 붙인 게 아니라 해외 언론이 붙였어요. 원래 장어가 미끄러운데 거기다 기름까지 발랐으니 뭐 그러니까 그것이 아무리 이제 뭘 잡으려고 해도 안 잡힌다 이런 외교적인 의미죠. 외교관 출신 예. 아닙니까? 예. 민감한 질문에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예. 그런 어떤 답변 능력 이런 거를 이제 비꼬아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좀처럼 화를 안 내는 사람인데 네. 화를 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자리였냐면요. 최근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15개 대표들을 향해서 네. 5천 자리에서 정리 5천 자리에서 평소 웬만하면 큰 소리를 내지 않던 그 반기문 총장이 굉장히 네. 화를 냈답니다. 그 이유는요.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요즘 간의 대립 뭐 한두 해가 아니지만 요즘 굉장히 격렬해지고 있죠. 네. 거기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화를 냈다고 합니다. 네. 총장은 최근에 이제 그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에 그 방문을 했었어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네. 그때도 저기 화상으로 그 양국 지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사태가 전혀 낙관되지 않다면서 국제사회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는데 네. 아무 그 일도 못했거든요. 아. 그 이유는 유엔이 요즘 그 내부의 그 직원 그 내부의 부패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돼 있는데 올해가 유엔 창설 70주년입니다. 예. 그런데 유엔이 국제사회가 70년을 그 유엔이 지나오면서도 요즘처럼 무력하고 아무 일도 못하고 그다음에 전혀 계획적이지도 못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준 거는 굉장히 처음이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엔 창설 70주년이고 그게 아마 유엔의 날이 10월 24일일 겁니다.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소개도 드렸지만 뭐 전 세계 곳곳에서 유엔 창설을 축하하는 그런 뭐 저런 조명쇼 같은 것도 하고 파란색이 이제 유엔의 그렇죠. 상징인데 반기문 총장은 이제 어쨌든 유엔 창설 70주년 행사도 치렀고 또 내년에 임기가 마치지 않습니까? 저걸 잘 마무리하고 이제 국내로 들어오기 직전에 제가 듣기로는 노벨 평화상을 딱 받아서 노벨 평화상을 받고 금이 환영한다. 이런 프로젝트가 있다고도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노벨상 프로젝트거든요. 반기문 저걸 하려면 지금 이런 시리아 내전 여러 가지를 다 잘 마무리하고 돌아와야 평화상도 받을 텐데. 반기문 총장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바람직한 네, 뭐 그런 시나리오죠. 시나리오가 될 수 있죠. 사실 역대 유엔이 70년 됐지 않습니까? 역대 유엔 사무총장 6명밖에 안 돼요. 굉장히 귀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5년 다 연임을 해왔습니다. 연임을 해왔기 때문에. 대부분. 그래서 정말 70년 역사에 6명밖에 나오지 않은 정말 드문 예. 한국으로서 영광의 경사지요. 그런데 네. 이제
미국의 주류 언론은 반기문 총장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답니다. 한마디로 보이지 않는다. 유엔 사무총장이 보이지 않는다.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이런 네.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제 대조가 되는 게 코피 아난 전 사무총장과의 비교가 되는 겁니다. 네. 코피 아난 사무총장은 가나의 외교부 장관 출신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정력절하고 특히 반미적인 발언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미국이 선진국이 뭐 하고 있느냐.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렇게 굶어 죽고 있는데 라는 행동을 많이 함으로써 서방 언론을 굉장히 자극한 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기문 총장은 전혀 그러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주류 이제 서방 언론에서는 반기문 사무총장이 코피 아난의 반대로 가고 있다. 일부 피하는 거 아니 이런 평가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NYT 같은 뉴욕 타임즈가 그런 비판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반기문 총장이 현재 그런 의식을 많이 하지 않았나 싶어요. 서방의 주류 언론이 너 뭐 하고 있느냐 안 보인다 하니까 이제 이번에 특히 안보리 자체가 최근에 또 무력화된 부분도 있고요. 네. 안보리가 유엔 안보리는 15개 국가로 구성됐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이사국 5개에다가 네. 비상임 10개 국가인데 현재 최근에 하는 일이 없어요. 그냥 고작 해봤자 무슨 뭐 성명서 정도밖에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기문 총장 화가 났지만은 또 그런 외교적인 국제적인 시선을 의식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제목 저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데 식물 국회가 아니라 이제 식물 유엔 아무것도 지금 할 수가 없다. 근데 현실적으로 유엔이 뭘 저기 뭐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측면이 좀 많지 않습니까? 유엔의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난 2차 세계대전에 전승국이 주축이 돼가지고 이 평화 구조를 만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승국이 가지고 있는 일방적인 권한, 이 거부권 행사 네. 이거 하게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미국하고 소련하고 중국하고 뭐 프랑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전승국들이 5개국에서 하나라도 반대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엔이라고 하는 데가 뭔가를 도드라지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본인이 이 역할을 하시면서 답답한 것을 토로했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일부러 이랬겠다, 일부러. 그러니까 면죄부를 좀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반기문 총장에 대한 평가가 예. 안 좋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뭘 하고 있는 거냐, 도대체 뭘 했냐라고 하는 우리 안전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에 대한 일정의 유엔의 날을 맞이한 자기 변명. 이게 정치적인 수사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도 그럼 합니다. 뭐 이제 임기가 끝나려면 한 1년 2개월 정도 남은 거죠. 뭐 그 사이에 또 여러 가지 또 정치력을 발휘해서 난민 문제라든지 이런 거 잘 해결하면 또 뭐 좋은 평가를 더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네. 반면 지금 뭐 여권에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뭐랄까 차기 대선 유력 주자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분이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고요. 신희진 대변인 같은데요. 우리 아버지 친일 아니다. 자, 박 대변인. 네. 죄송합니다. 우리 저 임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를 불러놓고. 그러니까 지금 친일 인명사진 속에 김용주 김무성 대표의 이제 선친 이름은 나와요. 나와요. 근데 그게 동명이인이다. 동명이인이다. 그런 얘기죠. 예. 이제 변명이라고 해명, 변호를 하신 거죠. 네. 이제 야당에서 국정화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굉장히 개인적인 일로서 친일과 네. 독재를 옹호하기 위한 목적 아니냐라고 지금 저항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독재에 대응하는 사람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라면 네. 친일에 대응하는 사람은 김무성 전 대통령이 부친으로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죠. 네.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김무성 대표가 국정화 논란은 그런 나의 사감 때문이 아니다라는 네. 걸 얘기하면서 그 연장선상으로서 우리 아버지는 친일한 사람이 아니다. 네. 물론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목록에 김용주라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그건 우리 아버지가 아니다. 동명이인이다. 이 친일 인명사전에 있는 사람이요. 우리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당시 글을 모르는 일제시대에 부녀자들을 위해서 야학을 열었다가 오히려 은행에서 쫓겨난 적도 있고 네. 그리고 아버지가 차린 회사 이름이 3.1상인데 이 3.1상의 3.1은 1919년에 열린 3.1 운동에서 차용한 이름이었다. 네. 따라서 일본 순사들이 회사 이름을 바꾸라고 했는데도 우리 아버지가 바꾸질 않았다. 네. 물론 우리 아버지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창씨 개명을 안 한 거는 좀 창씨 개명을 한 거는
근데 당시에는 사업을 하려다 보니 안 할 수는 없었다. 좀 네.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 아. 그리고 더불어 우리 아버지가 안중근 윤봉길 의사처럼 하지 않은 건 사실이다. 근데 왜 하지 않았냐면 할 말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안 했다고 해서 친일까지는 아니지 않느냐. 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아버지는 친일파가 아니라는 거를 해명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뭐 친일파다 아니다 이렇게 딱 일도 양도 나누기는 쉽지 않죠. 당시 역사적인 상황도 있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야권에서 제기하는 어떤 근거도 조금 있고요. 또 반박하는 근거도 있고 최근에 뭐 책도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제시대 때 한국 사회에서 잘 살았던 사람이 친일 논란에 휩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당시 이제 한국의 갑부들이라면은 네. 전부 다 비행기 헌납을 했던 시절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름들을 뭐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전부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은 뭐 광고란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도왔습니다 하고 일제가 그런 광고를 합니다. 네. 그래야지 한국인들로부터 야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다 우리 일제 편지구나 이런 네. 동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명단에 포함됐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또 네. 이제 일제 시대 때 경북도 의회에 의원을 했어요. 이제 그건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이면이죠. 그 이면에 뭐 방금 뭐 임 변호사도 설계해 주셨지만은 포항 출신이죠. 네. 포항에서 전부 학교들을 보니까는 초등학교들이 우리말을 가르치지 않더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김용주 김무성 대표 좀 이제 부친께서 29살 나이에 영흥초등학교를 만들었어요. 그 영흥초등학교가 이명박 대통령이 나온 학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제 말기에 일본 사람들이 만약에 무슨 미군이 상륙했을 때의 경우에는 반일 활동을 할 수 있는 리스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급변에서는 이 사람들만 죽여버려야지 한국 내에서 분란을 제거하고 해서 그 명단에 이 김용주 그 선생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방이 됐을 쯤에는 산속에서 숨어서 해방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깊이 있는 요주의 대상이었지요. 네. 그리고 이제 독립운동 자금도 됐었고, 그런데 이제 김영주 의원 같은 경우가 이승만 정권 하에서 주일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미군 메가드 사령부, 공군 사령부에서 서울을 폭격하겠다고 한 겁니다. 서울의 문화재들. 네. 그러니까 그걸 반대해서 메가를 찾아서 그걸 울며 제발 한민족의 수도다. 경복궁 이제 주면. 그래서는 서울 폭격을 도저히 그 미 공군 사령부에서 때리겠다고 하니까 지도를 찾아가서 여기는 안 된다. 경복궁 우리 이런 서울의 유명한 유적지들 다 찍으면서 여기는 안 된다 부탁을 울며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6.25 때요? 6.25 때. 네. 그래서 미 공군 사령부에서 그냥 여기는 빼고 폭격가 돼가지고 그게 해서 지금의 경복궁이 다 남아있는 알겠습니다. 그런 역사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 자, 지금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는데 네. 그래도 친일입니까? 저는 1940년대에 어쨌든 김무성 대표의 아버님 김용주 네. 씨가 그 군용기를 어쨌든 일제의 전쟁 물자로 헌납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건 팩트인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누가요? 김용주, 김무성 대표의 아버지가. 네. 그래서 일제 말기 1940년대 일본 아사히 신문에 군용기 헌납과 조선 청년들에게 징병 참여해라라고 얘기하고 독려하는 그런 기명 광고, 자기 이름으로 광고를 낸 것에 대한 사실은 분명한데 어제 김무성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한 얘기는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한 정치인과 한 개인의 이야기를 평가를 할 때 그 부친의 문제, 선조의 문제를 끌어다가 하는 것에 대한 방식에는 또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그것과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이 팩트가 논란이 되었을 때 이 팩트에 대한 얘기는 해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리한 거는 내놓고 불리한 건 뭐 내놓지 않는 이런 방식으로 대처하는 건 김무성답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친일 인명사전이라고 해서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내놓은 데에는 지금은 없습니다만 민족문제연구소가 새로 발간하는 데는 꼭 넣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없다고 하는 것으로 우리 아버지가 친일 행위를 한 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안 맞다. 그러니까 또 한겨레 신문이 한 번은 그냥 토요일 판에 한 바닥을 썼더라고요. 하도 그렇죠. 아니라고 예. 그거를 하니까 한 바닥을 썼던데 한겨레 신문도 그 나름 여러 자료와 사료를 그러니까 찾아보고 그 취재해서 그걸 썼던 것이니만큼 예. 저는 김무성 대표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얘기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글쎄, 확인되지 않은 독립자금이 됐다라고 얘기하시기보다는 우리 아버지가 친일과 관련 행적은 이것이 있고 그렇지 않고 지금 안전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한 일은 이것이 있는데 이건 국민들이 판단해 주라. 그리고 나는 우리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서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김무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나를 봐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가장 정정당당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민족문제연구소도 고민을 하고 나서 저 김용주 씨를 넣지 말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현재 3명의 동명이인의 김영주가 있어요. 네. 그 사람들은 지금 김무성 대표의 아버지 김영주가 훨씬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문제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김무성 대표 아버지 김영주에서 검토를 했을 겁니다. 네. 하고 그런데 친일 행적이 분명히 있었지만은 또 애국 행동도 했기 때문에 아마 뺐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데 그 당시 판단할 때는 김무성 대표가 여권의 대권 후보가 아닐 때입니다. 네. 저는 그때가 오히려 더 객관적인 판단을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권 후보가 된다 하니까 이거 아니겠다. 네. 아시겠지만 민족문제연구소는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좌파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만든 네. 친일 단체는 동아일보에 지금 우리 창업주에 다 포함됐어요. 다 포함됐는데 그때 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넣겠다는 건 정치적으로 케이스를 할 수 없는 거죠. 아까 우리 박용진 대변인 얘기한 대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 가족의 문제로 연좌제 예. 가족의 문제로 평가하는 건 타당하지 않고요. 또 친일 청산 우리가 못한 거 사실입니다. 못한 거 사실인데 친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의 어떤 그 주변 사람의 정황이나 이게 제일 잘 알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반민특위 때 친일을 찍었던 사람이 가장 정확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하지 못했는데 이제 와서 70년, 8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의 정치적인 잣대로 자료와 증언과 주변에 할 사람이 다 사라진 상황에서 아까 지금 말한 대로 이제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한다는 건 굉장히 쉽지가 않고요. 네. 동아일보도 30년에 폐간됐죠. 그러니까 정부가 일제가 문화 정책을 실시할 때는 신문도 만들고 뭐 일정하게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막바지에 전쟁 말기에 물자를 동원할 때에서는 우리나라에 살았던 사람들이라면 살았다고 해서 다 친이라고 하면 참 곤란해지는 그런 상황이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김무성 대표의 친일 논란 이 부분을 여기서 지금 아무리 더 토론해도 좀 정답을 찾기는 어려운데 하여간 다 각자 근거 있는 자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좀 판단해서 그냥 무조건 친일이다 아니다 이렇게 낙인을 찍기보다는 뭔가 좀 더 깊이 있는 토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김무성 대표가 요즘 박 대통령의 좀 호위부사로 나선 것 아니냐 이런 어떤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데 김무성 대표가 최근 박 대통령과 관련해서 말한 발언들을 저희들이 한번 모아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근데 그동안 굉장히 좀 경색된 관계로 보여졌었는데요. 대통령과 저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개혁적인 대통령 앞으로 만나기도 힘들 겁니다. 여러분들 박근혜 대통령하고 저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은 것처럼 해가지고 여러분들 걱정 많이 하셨죠?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박근혜 대통령 사랑합니까? 존경합니까? 이 김무성도 대한민국 국민 누구보다도 더 박근혜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네, 거의 컴퓨터 수준으로 지금 존경하고 사랑합니다라고 지금 공개적인 석상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방적 구애죠.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 일방적 구애. 짝사랑이라고도 하고요. 옆에서 듣고 있는 아까 마지막 장면에 하태경 의원도 웃는데 저도 웃습니다. 오늘 경향신문에 그림마당 있는데요.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야당의 이제 약간 야당지라고들 하죠. 이제 경향신문 그림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방금 얘기했었던 이렇게 개혁적인 대통령 다시 만나기 힘들다. 존경하고 사랑한다. 대통령이 나라 발전을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있냐. 밑에 칸을 보면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자신의 TV 보도를 보는 걸 훔쳐보면서 내를 보고 있나? 이렇게 하고 있고 그걸 청소하시는 우리 아주머니께서 영 쓴다 하면서 지나가시는 그러니까 참 애 많이 쓰신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른바 KY 라인 사건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김무성, 유승민 찍어내기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유승민은 어쨌든 대통령에게 헌법 1조를 생각한다 이러면서 이제 고개를 빳빳이 들고 이제 찍혀 나갔죠.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서 유승민을 밀어내는데 미안하다 이러면서 이렇게 밀어냈었던 역할을 했던 게 또 김무성 대표고 갈등 관계에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아까 우리가 쭉 싱크에서 본 것처럼 오히려 대통령과 나는 친하다. 사랑하고 존경한다. 그리고 5자 회동 때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가 막 맹공을 대통령에게 퍼부으니까 나한테 덤벼라. 내가 많이 참았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막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표에게 윽박지르는 역할까지. 안 의원께서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지금 선거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저 지역이 아마 영남 지역에서 가서 한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사실 많은 새누리당의 당원들이 걱정을 하는 게 바로 그 문제죠.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사이가 안 좋다. 싸우면 어떡하느냐. 근데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싸우면은 이제 모든 언론이 또 어떻게 씁니까? 여당 분란 해서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대표 입장에서 여당 대표는 저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당원들 지금 아마 저 유세 현장에서 나온 대다수의 그 나온 사람들은 당원들인데 당원들 앞에서는 본인과 대통령이 참 잘 나가고 있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네. 우리 후보를 찍어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여당 대표가 대통령과 각질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건 정치에서 각질 수는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자꾸 근데 언론에서는 뭐 비판할 수 있죠. 언론에서는 또 그래야지 재미가 있으니까 싸우는 것처럼. 그렇지만 그렇게 일부에서 뭐 언론이 99번 울고 100번째 웃으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글쎄 뭐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여당의 권력 관계는 네. 대통령이 어찌 됐든지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무시하고 어느 누구가 대통령이 할 수는 없는 게 권력 관계고요. 그래서 네. 자꾸 이제 우리 야당에서는 왜 여당 대표가 김무성 대표가 청와대에 싸우지 않느냐 뭐 고개 숙였다 굴종이다 하는데 그게 권력 관계가 아니라는 거. 야당은 싸우기를 바라겠죠. 싸워달라는 게 아니라 저 김무성 대표가 당대표 출마하셨을 때 했었던 그 약속, 수평적 당청 관계를 만들겠다. 제가 볼 때는 수직적이에요. 그리고 그런데 밑으로 들어가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수사와 그것만 지켜달라 그런 네. 거예요. 정치적 수사와 또 그런 트리스가 우리 정치란 건 겉으로 보이는 것 외에 내면적인 건 굉장히 네,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천이라든지 이런 거 입김 배제하겠다고 계속 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것도 참 어려운 과제이긴 한데. 어려운 과제죠. 여당 대표에게 상당히 어려움입니다. 그 문제. 예. 그렇다면 지금 마음과 달리 정치적으로 저렇게 표현하는 거다, 속내는 다를 거다라는 뜻이세요? 그런 무서운 얘기를. 그런데 그 두 개는 사실 대통령과 자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현재 여권에서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 현 대통령이 무너지면 대통령 못 됩니다. 다음 선거에서는 현 대통령의 업적을 가지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권 재창출입니다. 새로운 사람 창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현 대통령과 같이 가고 현 대통령 잘하게 도와줄 수밖에 없는 것이 누구나 여권의 대권 후보의 기본적 운명입니다. 그래서 까고 비판하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도 자기의 어떤 결기는 또 보여줘야 되고 참 그 딜레마라고 할 수도 있고 스탠스 잡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자, 저희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북한판 소녀시대 모란봉악단의 더욱 높아진 위상. 네, 저희들이 리포트를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북한 체제를 적극 선전하는 북한판 걸그룹 모란봉악단입니다. 지난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행사에서는 류인산 중국 상무위원 등 외교사절 앞에서 공연했습니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이런 모란봉악단과 공훈국가합창단 예술인들을 특별 진급시켰습니다. 또 인민예술가와 인민배우, 공훈예술가 같은 칭호와 함께 훈장도 줬습니다. 노동당 창건 70주년 행사를 성대하게 치르는데 이바지했다는 겁니다. 공훈국가합창단과 모란봉악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은 조선노동당 창건 78경축 합동공연을 최상 최고의 수준에서 진행함으로써 주체예술의 위력을 만천하에 과시하였으며 일부 단원에게는 북한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는 국기훈장 1급도 수여했습니다. 김정은은 앞으로도 당의 주체적 문예정책을 높이 받들고 천만 국민의 신념과 의지를 과시하는 명작들을 더 많이 창작 형상해내리라 굳게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이름을 붙인 모란봉악단은 2012년 창립 공연 때 한국 걸그룹을 연상시키는 파격적인 복장과 음악으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정은의 부인 이설주가 직접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전가영입니다. 네, 모란봉악단 북한판 걸그룹인데요. 저렇게 특진도 하고 인민배우는 공흥배우랑은 좀 다른 거죠. 그거보다 좀 아래. 그렇죠. 예. 근데 왜 모란봉악단만 주고 총봉악단도 역할을 했던 건데 거기는 안 주고 모란봉악단이 더 최근에 생긴 악단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모란봉악단은 뭐 보도에도 나왔지만 2012년 만들 때 이제 북한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TV에 갑자기 호응 보고 세상에 이런 일이 할 정도였습니다. 너무 파격적이었죠. 뭐 무슨 미국의 로키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지를 않나. 미키마우스 복장을 하고 있질 않나. 네. 물론 뒤에 항상 처음 부른 노래는 우리의 김정은 장군님이 항상 부릅니다만은 파격적이기 때문에 현재 북한에서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래서 저 공연 한번 보기 위해서 암시장에서
티켓이 10배 이상 비싸게 팔린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이 전통적인 저게 이제 악단 정치라고 합니다. 악단을 가지고 정치한다. 악단, 음악 정치 비슷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악단, 선동. 모란봉 악단. 그러니까 예. 이제 과거에는 뭐 보천보 악단 들어보셨습니까? 네. 왕제산 악단. 이게 김정일 시대에 있는. 그 다음에가 이제 부인 이설주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은하수 악단. 그 다음 이제 은하수 악단을 넘어서 가지고 지금 이 그 모란봉 악단인데 생겼는데 모란봉 악단은 이설주가 직접 만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설주가 공개 수사에 드러난 것도 모란봉 악단 공연 때였습니다. 네. 그때 두 부부가 처음으로 등장해가지고 그 당시에 김정은이 이 엄지손가락을 했어요. 잘했다고. 그래서 엄지손가락 하면서 아무튼 김정은이 초창기 아주 서구적인 모습을 보여준 게 하나가 엄지손가락 보이면서 잘했다는 거. 근데 또 옆에 섰던 이설주 같이 일어나서 박수치고 하면서 모란봉 악단이 세상에 데뷔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북한식의 세계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개방돼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하는 그런 정치죠. 알겠습니다. 모란봉 악단. 뭐 저는 악단 정치만 하지 말고 좀 인민들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남북 이산가족 상봉 이제 1차 상봉 행사가 치러졌고 2차 상봉 행사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지금 아마 9시 반부터 한 2시간 정도 아마 작별 만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참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았어요. 네. 이번에는 남측이 가족을 신청한 경우인데 이번에 오대항호 사건 여러분 아십니다. 1972년도에 납북됐던 납북어부의 가족들이 포함이 돼 있었어요. 두 사람이. 그래서 이제 이 납북 어부의 아들과 어머니가 43년 만에 만난 경우가 이제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네. 엄마 저렇게 울고 있고요. 엄마는 화를 냈답니다. 오히려 늙은 아들이 모습에 네가 왜 이렇게 늙었냐. 왜 이렇게 늙었냐. 그 마음 너무 20살에 넘어간 아들이 저렇게 반백의 중년이 돼서 저렇게 나타나는데 엄마가 오히려 반갑기는커녕 하려는 엄마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잘 행사 마무리하고 무사히 잘 들어오시길 바라고요. 다른 분들도 좀 빨리 정리화가 돼서 다른 이산가족 분들도 상봉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내일부터는 김진 앵커가 돌아와서 돌직구쇼 진행할 겁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